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태어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고통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살았던 모드 루이스.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불공평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03년 그녀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부모님은 기쁨보다 깊은 근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선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린 모두의 몸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점점 안으로 굽어 들어갔고 턱은 발달하지 못해 얼굴 모양은 남들과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화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려 제멋대로 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은 모두에게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걷고 싶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늘 뒤처졌고 아이들은 뒤에서 그녀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흉내내며 깔깔거렸습니다. 괴물 같다거나 펭귄 같다는 가시돋친 말들이 어린 소녀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이 굽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뻗어나갔고 통증이 심해질수록 그녀는 세상의 더 밝은 색깔들을 찾아내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 웅덩이에 비친 오묘한 무지개색 기름때, 겨울 아침 서리가 내려앉은 나뭇가지의 은빛 결정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낡은 털장갑의 포근한 갈색조. 그녀는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남들과 다른 딸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손에 붓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모두 내가 보는 세상은 남들과 다르단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너는 세상의 속살을 볼 줄 알잖니. 그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려보렴. 어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며 보냈던 그 겨울밤들은 모두의 평생을 지탱해준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붉은색과 초록색 물감을 칠하며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하며 아픈 몸을 가졌지만 캔버스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모든 풍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법이자 신이 그녀에게 허락한 단 하나의 비상구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930년대 중반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부모님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나뿐인 오빠 찰스는 부모님이 남긴 집을 팔아치우고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돌보는 일을 귀찮은 짐으로 여겼고 결국 모두를 연고도 없는 고모의 집 다락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노바스코샤주 디그비에 있는 고모의 집은 겉보기에 번듯했지만 모두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고모는 모두를 보살펴야 할 조카가 아니라 집안의 수치이자 쓸모없는 식충이로 대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다락방으로 유배된 모두는 매일같이 고모의 차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 그저 가만히 있어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매일 아침 모두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모두는 그 어두운 다락방에서 수천 번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짐으로만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다락방의 작은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한 조각의 하늘, 그 하늘을 지나가는 새들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보며 모두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고모 몰래 낡은 종이 조각의 그림을 그리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나가겠다고. 비록 내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내 의지만큼은 가장 넓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신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줄의 광고를 발견합니다. 가사 도우미를 구함. 에버렛 루이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거칠기로 소문난 생선 장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벽을 부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뒤뚱거리는 다리로 무려 수킬로미터를 걸어 에버렛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모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야생화의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저 어두운 다락방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으러 가는 위대한 독립선언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날 예술의 서막이었습니다. 에버렛의 집은 작고 낡았으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두막이었지만 모두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궁전보다 더 소중한 자신만의 첫 번째 작업실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덥수룩한 수염에 거친 말투를 가진 남자 에버렛이었습니다. 그는 모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모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신만큼이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겐 그림을 그릴 공간이 필요해요. 에버렛은 코방귀를 뀌었지만 갈 곳 없는 이 작은 여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의지에 압도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아니 전 세계 미술사를 바꿀 위대한 계약이었습니다.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다락방의 유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개척자가 되었고 그 낡은 오두막의 시커먼 벽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벽면 가득 내가 사랑하는 꽃들을 피워내리라.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짐을 풀고 굳어버린 손가락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수천 송이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버렛 루이스의 오두막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고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바스코샤의 매서운 바닷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낡은 나무 판자 사이로 정체 모를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 시설조차 없는 그 좁고 어두운 단칸방이 이제 모두가 머물러야 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에버렛은 다정한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사내였고 입만 열면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모두를 가사 도우미로 들였지만 그녀의 불편한 몸을 보며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닥을 닦는 속도가 느리다느니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느니 하며 모두를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그 모든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에버렛의 말투가 아니라 그녀가 드디어 다락방을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는 에버렛이 생선을 팔러 나간 낮 시간 동안 오두막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이 가득한 벽난로 주위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창틀을 보며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두운 벽면에 색을 입히면 어떨까? 그녀는 에버렛이 배를 수리하거나 생선 상자를 칠하고 남긴 낡은 페인트 통들을 발견했습니다. 붓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모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나뭇가지를 깎아 끝을 뭉툭하게 만들거나 굴러다니는 헝겊 조각을 말아분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벽면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시커먼 벽 위로 선명한 노란색 꽃이 피어났을 때 모드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버렛은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벽에 그려진 꽃을 보며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멀쩡한 벽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돈도 안 되는 짓거리로 집을 망쳐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버렛이 화를 내면 그저 조용히 웃으며 다음 날에는 그 옆에 초록색 잎사귀를 그려 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버렛의 외침은 잦아들었습니다. 매일 밤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밝아지는 집안 풍경이 평생 외롭게 살았던 그의 마음속에도 묘한 온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모드는 이제 벽을 넘어 창틀로, 다시 계단으로, 그리고 주방의 낡은 찬장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통증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붓을 쥐는 것조차 온몸의 신경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오른팔을 받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제어하며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풍경들을 그려나갔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보이는 노바스코샤의 풍경은 그녀의 유일한 모델이었습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 여름의 푸른 바다, 가을의 붉은 단풍, 그리고 겨울의 하얀 눈. 모드는 그 풍경들을 캔버스 대신 낡은 합판 조각이나 과자 상자 뒷면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신기하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의 순수한 영혼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에버렛은 서서히 모두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생선을 팔러 다니면서도 길가에 버려진 깨끗한 판자들을 주워다 모두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감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페인트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 묘한 동료애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모드는 에버렛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팔 때 내 그림도 같이 팔아보면 어떨까요? 에버렛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런 낙서 같은 걸 누가 돈 주고 사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모드는 그 작은 그림들을 오두막 외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던 여행객 한 명이 차를 멈추고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모두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행객은 그림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모두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2면 돼요. 그 손님이 흔쾌히 $2를 내밀고 그림을 가져갔을 때 에버렛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생선을 한 상자 팔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을 종이 조각 하나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에버렛은 모두의 그림판을 정성껏 닦고 손님들에게 그림을 홍보하는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좁고 낡은 오두막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바스코샤에서 가장 유명한 작은 갤러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선이 아니라 그림을 사기 위해 루이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모두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그림 밑에 적어 넣었습니다. 모두 루이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승리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굽은 등을 하고 뒤뚱거리며 걸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벽면은 이제 빈틈없이 꽃과 새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는 그 작은 집 안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린 고양이들이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그린 꽃들이 그녀에게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희망이었습니다. 에버렛의 낡은 오두막 외벽에 조그만 판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거친 나무 표면 위에 서툰 글씨로 적힌 문구는 단출했습니다. 그림 팝니다. 가격은 $2. 그것은 모두 루이스가 세상의 편견과 맞서기 위해 내민 가장 용기 있는 명함이자 평생을 가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저 허름한 창고 같은 집에서 손가락조차 제대로 펴지 못해 덜덜 떠는 여자가 대체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지나며 혀를 찼습니다. 생선이나 잘 팔 것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느냐는 비아냥거림이 바닷바람을 타고 모두의 귀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굽은 등을 더 깊숙이 숙이고 에버렛이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남긴 낡은 합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재료는 여전히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식 캔버스는커녕 깨끗한 종이 한 장 구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마분지 상자, 누군가 땔감으로 쓰려다 만 나무 판자,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 상자의 뒷면을 소중히 모았습니다. 물감 역시 화방에서 파는 고급 유채 물감이 아니었습니다. 에버렛이 배의 밑바닥을 칠하거나 이웃집 울타리를 보수하고 남겨온 싸구려 유성 페인트 찌꺼기들이 그녀의 유일한 색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칠고 냄새나는 페인트들이 모두의 뒤틀린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그것들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붓이 없으면 나뭇가지를 깎아 붓을 만들었고 헝겊을 뭉쳐 색을 입혔습니다. 통증은 매 순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류마티스로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는 붓을 쥘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자결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 고통을 참아내며 캔버스 위로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옮겨 심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원근법도 없었고 미술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세련된 명암 기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거장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응시하며 마치 관객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세 마리의 검은 고양이들, 벚꽃이 팝콘처럼 하얗게 터진 언덕 위를 유유히 달리는 샛노란 마차, 그리고 시린 겨울 바다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하얀 돛배들. 사람들은 그 투박한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기술이 주는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은 한 인간의 처절한 긍정이 빚어낸 순수한 기쁨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바스코샤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한 여행객이 우연히 오두막 앞에 판자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세련된 도시에서 온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도 없는 어두컴컴한 단칸방, 그 좁은 공간의 벽면이 온통 화려한 꽃과 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굽은 등을 한 작고 왜소한 여인이 낡은 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집가는 그녀가 내민 $2짜리 그림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그림은 가짜가 아니야. 이건 진짜 삶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값을 지불하며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2는 단순한 매매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루이스라는 이름의 예술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버렛은 이 상황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도 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에게 아내가 그린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생선 수십 마리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은 기적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에버렛의 눈에 비친 모두는 더 이상 짐스러운 식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웠던 자신의 삶에 빛을 들여온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버렛은 그날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두 대신 무거운 물감통을 옮겨주었고 길가에 버려진 나무 조각들 중에서 가장 매끄러운 것들을 골라 모두의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쌓아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거친 말투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의 그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두막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노바스코샤에서 가장 빛나는 예술의 성소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모두의 육체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이제 제멋대로 꺾여 붓을 쥐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폐질환은 그녀의 숨소리를 날카로운 금속음처럼 만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림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손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면 그녀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움켜쥐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수천 송이의 꽃잎들은 사실 그녀가 매일 아침 흘린 눈물이 캔버스 위에서 승화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사가며 이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통증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문은 바다를 건너 캐나다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대도시의 일간지들이 이 기적의 화가를 취재하기 위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자들은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좋은 환경으로 가지 않나요?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모두는 그저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며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과 그것을 그릴 수 있는 붓 한 자루뿐입니다. 나는 이 작은 창문 하나로도 온 세상을 다 보고 있거든요. 더 넓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녀의 이 대답은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서도 늘 갈증을 느끼던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바다 건너 미국과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름 모를 시골의 장애인 화가에서 현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독보적인 거장으로 추앙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며 복잡한 이론들을 들이댔지만 모두에게 예술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난 노란 마차와 하얀 고양이들은 이제 단순한 그림을 넘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두막 벽면은 이제 더 이상 칠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꽃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두는 그 꽃밭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져 바스라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 붓을 들었던 그날보다 더 선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찬란한 예술의 행진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오두막에 낯선 불빛들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기 불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한 모두 루이스라는 이름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캐나다 전역의 거실마다 놓인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믿기 힘든 광경이 송출되었습니다. 국영방송국 CBC의 카메라 팀이 노바스코샤의 외딴 길가에 멈춰 섰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현대 예술의 화려한 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칸뿐인 좁고 낡은 오두막,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 척박한 공간에서 굽은 등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조그만 여인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모두의 뒤틀린 손가락을 비추었습니다. 류마티스로 인해 마디마디가 붉어져 나오고 제멋대로 꺾여버린 그 손은 붓 한 자루를 쥐는 것조차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캔버스 위를 지나갈 때마다 칙칙한 합판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노란색과 초록색이 피어났습니다. 리포터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평생을 지내며 답답하지 않으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냐고 말이죠. 모두는 창밖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세상 모든 아름다움은 이미 내 창문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 짧은 한마디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늘 공허함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갈구하던 현대인들의 심장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노바스코샤의 해안도로는 마비될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여행객부터 고위 관직자, 예술가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2짜리 그림을 사기 위해 그 낡은 오두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가엾은 장애인 화가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의 스승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의 거친 손을 잡고 싶어 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직접 마주하며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명성과 찬사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페인트 자국이 얼룩진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몰려드는 인파를 뒤로하고 묵묵히 고양이의 수염을 그려 넣었습니다. 유명세가 높아질수록 그림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돈은 그저 더 많은 물감과 더 깨끗한 판자를 살 수 있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돈이 세상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오늘 아침 창가에 앉은 새의 깃털 색깔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에버렛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거리를 누볐던 그는 이제 모두의 재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림 예약 명단을 작성하며 모두가 오직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거친 손으로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누군가는 에버렛이 모두의 명성을 이용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모두에게 에버렛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유일하고도 단단한 밧줄이었습니다. 에버렛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는 모두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틋함이 서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그 좁은 오두막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예술과 노동으로 치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무리 커져도 오두막 안의 공기는 늘 평온했습니다. 모두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도 그저 그림을 그릴 시간이 부족해요라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기자들이 떠난 뒤에도 모두의 붓끝에서는 여전히 노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환호가 언젠가는 파도처럼 쓸려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굽은 등을 더 깊게 숙이고 떨리는 손목을 왼손으로 꽉 움켜쥔 채 그녀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생명력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그 꽃들은 절망의 늪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건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노바스코샤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캐나다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여전히 그곳에서 낡은 난로의 온기에 의지해 차가운 손을 녹이며 다음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칠한 색채들은 이미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다가오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노바스코샤의 거친 바닷바람을 뚫고 우체부의 가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낯설고 고급스러운 봉투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의 귀퉁이에는 선명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보좌관이 보낸 이 편지에는 놀라운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무명화가 모두 루이스의 그림 2점을 구매하고 싶다는 정중한 제안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권력이 집중되는 백악관의 벽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10평 남짓한 오두막에서 태어난 $2짜리 그림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톱기사로 타전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장애인 화가가 아니라 현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장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편지를 받아든 모두의 반응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백악관이 얼마나 권위 있는 곳인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오늘 아침 창가에 비친 햇살의 각도가 어제보다 더 따스한지, 그리고 새로 짜놓은 물감의 색깔이 자신이 상상하던 그 풍경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백악관에 보낼 그림을 그리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합판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액자나 비싼 캔버스, 혹은 전문가용 최고급 물감은 그녀의 손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방식대로 에버렛이 사다 준 싸구려 유성 페인트를 섞었고 굳어버린 손가락을 왼손으로 지탱하며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꽃잎을 그려 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녀의 진심은 그렇게 캔버스 위에서 묵직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유명세가 정점에 달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오두막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그녀에게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모두 이제 당신은 부자입니다. 도시의 큰 병원에 가서 뒤틀린 관절을 수술받고 따뜻한 전기가 들어오는 넓은 저택으로 이사하세요. 이런 좁고 추운 곳에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드는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온화한 미소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는 그 눈부신 색채들은 화려한 대리석 저택이 아니라 바로 이 낡은 오두막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먼지 섞인 햇살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나는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느낍니다. 이 작은 집의 창문 하나면 나는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데 더 넓은 곳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명예나 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삶을 지킴으로써 예술적 정체성을 완성했습니다. 모두의 그림에는 신기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기교가 빠지고 순수함만이 남았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화풍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을 보며 본질에 다가가는 예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것은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날이 더 심하게 굽어갔고 이제는 붓을 쥐고 선 하나를 긋는 대만도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폐질환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밝은 색깔만을 골라 칠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시커먼 어둠과 통증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세상에 내놓는 캔버스만큼은 단 한 줌의 어둠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녀만의 지독한 사랑 고백이었고 자신을 비웃었던 운명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에버렌 역시 이 시기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두의 남편이자 보호자를 넘어 그녀의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문 앞에 관람 금지 편말을 내걸기도 했고 모두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며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평생을 거칠고 무뚝뚝하게 살아온 이 남자는 이제 모두의 붓을 씻어주고 굳어버린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따뜻한 물로 적셔주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두 노부부가 마주 앉아 낡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물감을 섞는 풍경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벽면은 이제 더 이상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꽃들과 새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집을 살아있는 천국으로 만들었고 그 천국 안에서 그녀의 예술적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백악관의 벽에 걸린 그녀의 그림을 보며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소박한 삶이 주는 위대한 평온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는 자신이 백악관에 보낸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명성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소명이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이제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밤이면 촛불을 켜고 앉아 내일 그릴 꽃의 색깔을 구상했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이 화가의 진심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은 이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모두 루이스의 명성과 비례하여 그녀의 육체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평생 그녀를 괴롭혀온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처절한 고통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모두는 자신의 몸이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굳어버린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제 제멋대로 뒤틀려 뼈가 살을 뚫고 나올 듯 붉어졌고 손목은 이미 가동 범위를 잃어버려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붓 한 자루를 집어드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목숨을 건 혈투와 다름없었습니다. 붓의 무게는 고작 몇 그램에 불과했지만 굳어버린 관절에 전해지는 그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호흡 또한 나날이 가빠졌습니다. 평생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오두막에서 낡은 나무 난로의 연기를 마시며 살아온 대가는 폐기종이라는 무거운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금소금 같은 기침이 터져나왔고 입술은 산소가 부족해 늘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제발 그만 쉬라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남겼으니 이제는 그 가냘픈 몸을 돌보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붓을 놓는다는 것은 곧 숨을 멈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모두 루이스가 아니에요. 그녀가 남긴 이 짧은 말에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눌러버린 화가로서의 서늘한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는 이제 예전처럼 세밀하고 정교한 선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그녀는 독특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움켜잡고 온 몸의 무게를 실어 붓을 눌러 나갔습니다. 선 하나를 긋고 나면 이마에는 구슬 같은 식식땀이 맺혔고 짧은 휴식을 취해야만 다음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교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삶을 통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평온함과 단순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꽃들은 이제 세밀한 묘사보다는 강렬한 색 덩어리로 변모했고 그것은 오히려 현대 미술이 추구하는 추상적 생명력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기교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붓끝에 실어 가장 선명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에버렛은 이제 그녀의 남편을 넘어 전담 간호사이자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모두의 굳어버린 손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가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시고 조심스럽게 마디마디를 펴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회한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두가 어떤 색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정렬해두고 모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붓의 손잡이를 두껍게 개조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둡고 좁은 집안에서 한 사람은 색을 만들고 한 사람은 그 색을 벽과 판자에 입히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찬란한 이 인물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적었지만 오두막 안을 채우는 물감 냄새와 장작 타는 소리가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깊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이제 하루에 단 한 점의 그림도 완성하기 벅찬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림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달러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모드는 여전히 나의 행복은 $2면 충분하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분 등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화려한 색채를 찾아낸 이 여인의 투쟁은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색채들은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얻어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비록 뒤틀려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 탄생한 선들은 그 어떤 거장의 획보다 곱고 강인하게 캔버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통증조차 그녀의 예술혼을 꺾지 못했습니다. 모드 루이스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물감으로 치환하며 마지막까지 가장 눈부신 화가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1970년의 겨울은 노바스코샤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계절로 기록될 만큼 매서운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오두막의 낡은 나무 판자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모드 루이스의 가냘픈 펜은 그 차가운 공기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평생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낡은 난로의 연기를 들이마시며 그림을 그려온 그녀에게 그 으름 섞인 공기는 서서히 그녀의 생명줄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모드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워져 있었고 이불의 무게조차 그녀의 굽은 가슴에는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모드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눈 덮인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성에가 끼어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모드는 그 뿌연 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평생 그려온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버렛은 이제 밤잠을 설쳐가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무뚝뚝한 사내였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아내의 곁을 맴도는 것을 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얼음물을 깨서 물을 끓였고 그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모두의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모드. 봄이 오면 다시 꽃을 그려야지. 에버렛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모드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캔버스가 마지막 한 획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7월의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그녀의 호흡은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폐기종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진 그녀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한번 시작된 기침은 온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진동을 몰고 왔습니다. 결국 모드는 디그비 시립병원의 차가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평생을 보냈던 자신의 오두막, 자신의 손때가 묻은 붓과 물감들로부터 강제로 떨어진 그녀는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는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노란색 꽃과 푸른 바다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모두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가 헛손질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드 루이스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창작 활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붓을 휘둘렀습니다. 창가에 앉은 작은 새의 깃털을 그리고 병실 천장에 드리워진 햇살의 그림자를 채색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병실을 탈출해 노바스코샤의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에버렛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여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고 오직 정신의 힘만으로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에버렛은 매일 병실을 찾아와 그녀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모두의 뒤틀린 손을 자신의 거친 손바닥 안에 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모두.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평생을 투박하게 살아온 남자의 뒤늦은 참회는 병실의 정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두는 그런 에버렛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에버렛, 울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이미 내가 보고 싶은 모든 것을 가졌는걸요. 그것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찬란한 고백이었습니다. 1970년 7월 30일 모드 루이스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육신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 밖에는 노바스코샤의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가장 화려한 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낡은 붓 몇 자루와 주인을 잃은 페인트 통들, 그리고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마지막 합한 그림 한 점이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부고는 노바스코샤를 넘어 캐나다 전역의 방송과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이 작은 거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부유한 영혼을 가졌던 화가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유명인의 부고가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2짜리 그림 팻말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사라진 것과 같은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그 어떤 거장의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화환 대신 이웃들은 모두가 평생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그렸던 들꽃들을 한 송이씩 가져왔습니다. 관 위에 차곡차곡 쌓인 이름 모를 꽃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꽃무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평생 꿈꾸던 천국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것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가진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장애를 치유해주던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모두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색채의 씨앗들은 이제 노바스코샤의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2의 행복로는 이제 전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에버렛은 장례를 치르고 홀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없는 오두막에는 여전히 모두가 칠한 꽃 향기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앉아있던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그려진 노란 꽃과 하얀 고양이들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모두의 안부를 물을 것만 같았습니다. 에버렛은 이제 그 꽃들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남긴 그림들을 팔지 않고 지방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겠지만 에버렛에게는 그것이
아내의 온기이자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루이스라는 별은 졌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이제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오두막이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사후의 여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두 루이스가 떠난 뒤 노바스코샤의 외딴 길가에 덩그러니 남겨진 10평 남짓한 오두막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주인 잃은 붓들은 말라비틀어졌고 주인을 기다리던 페인트 통들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작은 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아생전 칠했던 벽면의 꽃들과 창틀의 나비들, 그리고 난로 위에 새겨진 수많은 생명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자 시대의 유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남긴 것은 합판 위에 그려진 작은 그림 몇 점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색을 입힌 이 오두막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난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 좁은 공간은 이제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정신적 성소가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에버렛은 모두의 빈자리를 지키며 고독한 파수꾼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벽화들을 매일같이 닦고 보살피며 몰려드는 관광객들로부터 이 소박한 천국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야속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나무 오두막은 해안가의 습한 바람과 매서운 추위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조각나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붕은 비가 새어 모두의 소중한 흔적들을 위협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예술가들은 이대로 두면 모두 루이스의 가장 위대한 걸작인 집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979년 에버렛마저 세상을 떠나자 오두막은 완전히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바스코샤 미술관과 지역보존협회가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집을 통째로 들어올려 미술관 안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건축과 보존과학이 총동원된 기적 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두막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수개월 동안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벽 한 칸, 못 하나까지 원래의 위치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겼습니다. 모두가 직접 손을 뻗어 칠했던 천장의 꽃송이들과 그녀의 발길이 닿아 반들반들해진 바닥 판자들을 고호하기 위해 특수 고호제가 입혀졌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기중기가 동원되어 낡은 오두막이 지면에서 떠오르던 날 노바스코샤의 주민들은 길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이 위대한 이사를 배웅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화가의 보금자리가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거듭나는 숭고한 예식이었습니다. 노바스코샤 미술관 내부에 재현된 모두의 집은 이제 전 세계인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유리벽 너머로 재현된 좁은 부엌과 다락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을 보며 숨을 죽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대리석 조각상보다 낡은 장작, 난로 위에 그려진 소박한 꽃 한 송이에서 더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이렇게 좁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그런 밝은 색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모두가 앉아 그림을 그리던 그 작은 창가 자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녀가 보았던 풍경, 그녀가 견뎠던 추위, 그리고 그녀가 끝내 지켜냈던 예술에 대한 순수함이 그 좁은 공간 속에 응축되어 관람객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제 모두 루이스의 유산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전 세계인의 영혼 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복제되어 병원의 차가운 벽을 밝히고
학교 교실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지친 직장인의 책상 위에서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루이스를 불쌍한 장애인 화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핍 속에서도 풍요를 선택할 줄 알았던 가장 현명한 인간이자 고통을 미소로 치환해낸 연금술사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오두막이 미술관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것처럼 그녀의 정신 또한 현대 예술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산의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두의 오두막을 찾아와 기교가 아닌 진심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눈에 비친 세상의 아름다움이다라는 모두의 무언의 가르침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보정표가 되어줍니다. 모두는 떠났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매일 수천 명의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좁은 방 안에도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다시 한번 모두 루이스 신드롬을 일으켰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모두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남긴 색채의 파동은 멈추지 않고 더 넓은 바다로 뻗어나갔습니다. 2016년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공동 제작으로 탄생한 영화 내 사랑의 메이 UDI은 잊혀가던 이름 모드 루이스를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다시금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단 호크와 셀리 호킨스라는 두 위대한 배우의 몸을 빌려 모드와 에버렛의 서툰 사랑과 예술적 투쟁은 차가운 미술관의 벽을 넘어 뜨거운 스크린 위로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극장 안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굽은 등을 하고 뒤뚱거리며 걷는 한 여인의 고독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화는 모두 루이스의 삶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신체적 장애의 고통,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비참한 다락방의 기억, 그리고 에버렛과의 초창기 삶에서 마주했던 거친 폭언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 그 참혹한 현실에 눈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모두가 낡은 나뭇가지를 깎아 붓을 만들고 시커먼 먼지가 가득한 벽면에 노란 꽃 한 송이를 그려 넣는 순간 영화관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그 작은 색채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전해지는 모두의 숨결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배우 셀리 호킨스는 모두 루이스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그녀의 손짓과 걸음걸이, 그리고 뒤틀린 관절의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붓을 쥐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 하나하나에는 모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에단 호크가 연기한 에버렛 역시 단순한 가해자가 아닌 상처받은 짐승처럼 외롭게 살아가다 모두의 색채에 동화되어가는 한 인간의 성장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늙고 쇠약해진 에버렛이 모두가 떠난 텅 빈 오두막에 홀로 앉아 그녀가 남긴 벽화를 어루만지는 모습은 사랑 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묵묵한 동행임을 전 세계에 웅변했습니다. 영화 내 사랑의 성공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모두 루이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를 본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의 그림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의 화풍은 더 이상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기교와 계산이 판치는 현대 예술계에서 오직 진심과 생존을 위해 그려진 그녀의 순수한 그림들은 가장 힙하고 진실한 예술로 재평가받았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그녀의 패턴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내놓았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녀의 오두막을 오마주한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적 성공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사회적 편견을 모두의 삶을 통해 목격한 대중은 장애가 결코 영혼의 크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프레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라고 말하던 영화 속 대사는 수많은 이들의 인생 문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불행을 탓하며 정체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의 작은 오두막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멘토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 모두 루이스의 이름은 노바스코샤의 작은 마을을 넘어 인류가 고난을 극복하고 꽃피운 가장 아름다운 서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끝이 났지만 관객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란 마차가 달리고 있고 검은 고양이들이 장난스럽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회자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동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모두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메시지와 그녀가 꿈꾸었던 창밖의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긴 여정의 대단원을 장식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붓끝이 닿았던 그 모든 자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들지 않는 꽃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모두 루이스라는 위대한 영혼과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1903년 노바스코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70년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감기까지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단 한순간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뒤틀린 뼈의 통증, 가난의 굴레, 가족의 외면, 그리고 평생을 가둔 좁은 오두막.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그녀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걸친 이 긴 기록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영혼을 가졌으며 그 어떤 거장보다 넓은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행복한 정복자였습니다. 모두 루이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의 조건이란 진정 무엇인가요? 우리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명성을 얻어야만 비로소 미소 지을 수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름박질합니다. 하지만 모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버려진 합판 위에 $2짜리 그림을 그리며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둔 물리적인 벽을 원망하는 대신 그 벽 위에 꽃을 그려 넣어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창문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통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수집하는 마법의 렌즈였습니다. 나는 이 창문 하나로도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확신은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하고도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날카롭고도 따뜻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생명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봄의 벚꽃은 비바람에 지지 않고 영원히 캔버스 위에서 흩날리고 있고 겨울의 눈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포근한 솜사탕처럼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현실의 냉혹함을 단 한 번도 그림에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직시하되
그 고통에 자신의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켜낸 위대한 화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치환하는 연금술사였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으로 붓을 움켜쥐고 선 하나를 그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운명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남긴 유산은 박물관의 유리병 너머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루이스의 정신은 오늘날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수많은 이들의 심장 소리에 섞여 흐르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빛으로, 꿈을 포기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로,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잊은 우리에게는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을 돌아보게 하는 여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두막 벽에 그려진 꽃들은 이제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칠한 선명한 색채들이 우리 곁에 머무는 한, 모두 루이스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은 방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어둡고 좁은 벽에 갇혀 절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 루이스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붓을 드세요.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은 세상을 직접 그리세요.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색깔로 채워나가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가장 눈부신 꽃은 피어날 수 있으며 가장 뒤틀린 손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고든 꿈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전생애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2짜리 그림의 가치는 이제 수십억 원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인류의 존엄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대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대본을 듣고 난 뒤 여러분이 창밖을 내다볼 때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나뭇잎의 초록색이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의 노란색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설레게 한다면 모두 루이스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시작된 그 찬란한 여정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창문 안에는 이미 온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루이스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제 당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채색할 시간입니다. 노바스코샤의 작은 거인, 모두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화가였습니다.